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란스러운 북한 정권. 2. 200억 년 사용 가능. 3. 미국 기술이 부끄러운 이유.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북한을 침입했습니다. 목표는 김정은 위원장 폭발을 통해 암살 시도를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최고 존엄의 암살 시도에 당황한 북한은 몸을 낮추며 평정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수수무책으로 이스라엘에 당한 북한의 모습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도발. 올해 들어 전 세계를 상대로 자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서해상으로 방사포 2발을 쓴 것에 이어 11일 오전에도 발사한 흔적을 확인. 저강도 도발을 지속해서 단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발사가 이어진 이후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력에 대한 칭찬과 한국 미국에 대한 도발을 방송에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사뭇 다른 호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번 도발에 대해 보도를 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북한 언론에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시차를 통해 평양 주변 건물을 돌았다는 내용은 나왔지만 통해 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죠. 알고 보니 그가 영상에서 모습을 감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가 평양 강변을 순시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차량 폭파 사고에 휘말려 모습을 감춘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파 소식은 북한 전체를 전율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최고 존엄을 향한 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대놓고 차량 폭파를 유도해 저격한 일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 직접 탄 차가 폭파된 것이 아니라 더미 차량이 폭발에 휘말렸고 김정은은 급하게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당초 목표였던 김정은 암살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이 타격은 기고만장했던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자랑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존재감을 쉴 새 없이 드러내던 그로서는 북한 내부에서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차량 하나가 완전히 반파되었고 안에 탑승해 있던 북한 경호 인력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잃었다고 하는데요. 수법이나 방식이 일반인의 공격으로 보기 어려운 정교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과거 용천역에서 김정일 암살을 위해 사용했던 폭약처럼 비슷한 폭발력을 내보였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 정보망을 가동. 북한 경계 주변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북한은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북한에서는 주범을 추측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해외 공작원의 존재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압록강 주변 주민들에게 탐문을 한 결과 외국인 무리가 조용히 외부에서 잠입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음포시 인근 야산에서 한 무리의 외국인을 봤다는 증언과 함께 중국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외국인 710명이 압록강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한 이들이 있었죠. 이들은 중국 북한 경계망의 허술한 틈을 타고 북한으로 잠입. 이후 평양까지 들어왔고 김정은 암살을 위한 폭파까지 계획한 것입니다. 침입 경로와 방법에 대해서는 밝혀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정체였죠. 북한이 제일 먼저 의심했던 것은 미국 정보국이었다고 합니다. CIA 공작원이 직접적으로 김정은을 공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러나 직접적인 암살은 현재 미국 정보국이 시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러시아의 정보 인력을 쏟고 있는 미국이 시도하기에는 부적절한 수단이었죠. 해합을 준 것은 중국의 정보당국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MSS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특수부대 소속 공작원이 북한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그들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조언은 뒤늦게 도착했죠. 북한은 비로소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국의 방해가 되면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방해 세력을 없애는 무자비한 조직. 모사드의 MOSSAD가 북한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중동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북한을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이란과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기 때문이죠. 북한의 주요 수입은 무기 수출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오랜 기간 북한은 자국에서 생산한 무기를 외부 단체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무기를 이용한 이들은 무장 단체들이 대부분이었죠.
특히 이스라엘에 의해 쫓겨난 팔레스타인 반군이나 중동에 위치한 이슬람 단체들은 가성비에 탁월한 북한 무기를 주로 구입했죠. 북한은 북한에서 세운 회사인 북한조선광업개발무역 회사 KOMID를 이용해 무기 판매를 시도했고 비밀리에 거래된 무기는 중동 전체에 퍼졌습니다. 우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 국적자 압둘라만 버거가 KOMID에게 요청한 무기 목록을 입수, 거래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록에 따르면 총 24개 종의 무기가 조달 희망서에 적혀 있었죠. 기관총용 12.7X 108mm 탄약 2천만 개, 소총용 7.62X 54mm 탄약 1천만 개 등 엄청난 양의 무기를 주문한 흔적이 드러났죠. 탄약과 무기를 개당 단위로 합칠 경우 모두 3,800만 개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압둘라만 바거는 알무틀라크라는 무기 거래 회사의 고위 간부직으로 표면적으로 알무틀라크는 합법적인 무기 거래를 위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북한과의 밀무역을 위해 설립한 위장 회사였죠. 북한은 연락책 김윤성을 이용해 KOMID에 요청된 물건을 이란 선박회사를 이용 생산된 탄약을 해상에서 거래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호르무즈 해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은 전모를 파악하기 전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 적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북한에 대해 여러 정보망을 가동,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모사드 수장이 북한 정보당국 수장보다 북한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여러 수단을 이용해 북한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공격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감시망에만 두었던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 핵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스라엘은 모사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영변 핵시설과 똑같은 시설이 이란에 지어진 것을 확인하고 모사드는 미국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후에도 모사드는 북한이 지속해서 이란의 핵 관련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인 공격을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용천역 폭발 사고인데요. 2004년 김정일을 공격한 용천역 폭발 사고는 800톤의 TNT 폭약이 일시에 터진 것 같은 충격을 주며 당시 열차에 타고 있었던 핵 관련 기술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폭발이 발생하기 9시간 전 김정일의 1호 열차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명백히 시리아와 이란 등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지원을 북한이 중단하길 바란다는 명백한 메시지가 담긴 위협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자신에 대한 암살 행위로 규정하며 분노했죠. 처음에는 미국에서 저지른 공작인 줄 알았지만 뒤늦게 이 사건 역시 모사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을 통해 핵 개발에 나선 시리아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폭발이었습니다. 이키리크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 이 사실에 많은 이들은 충격을 받았죠. 이번에 일어난 김정은 암살 미수 사건도 이스라엘이 북한에 확실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이스라엘의 국익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 원수라고 해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 합의가 진행되면서 모사드는 성가실 정도로 이란 핵 과학자를 암살하는 모습을 노출하며 위협했습니다. 비밀리에 암약하던 모사드의 행동 원리와 반대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면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을 과시하면서 어떻게든 이란이 핵을 가질 수 없게 방해한 것이죠. 이란 정보부 역시 모사드의 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말하며 이들이 이란인 핵 과학자들을 독살하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장에 어떠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존엄이 공격받은 북한도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며 이스라엘 공격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내부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자 협조자 검색에 나서는 등 살벌한 숙청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김정은이 이동하는 동선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 협조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 것이죠. 실제로 모사드는 공작을 펼치기 전 내부 협조자를 확보해 철저한 준비를 거쳐 암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북한에서 내부 협조자 색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에 나섰는데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북한 해킹단체 나자루스레저러스가 이스라엘 조직을 노리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보안 업체인 클리어 스카이 클리어스키는 북한 해커의 코딩 흔적을 발견했고 전방위적인 기술 탈취 호적이 보인다며 전보다 거센 공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날선 공방전이 북한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오가는 상황. 북한은 어떻게든 정보전에서 앞서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보전을 이기지 못하는 듯 보이는데요. 과연 북한은 앞으로 어떤 대처를 취할지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이 전 세계 과학자 중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 인공태양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수십 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역대급 재난에 온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화석 연료를 입을 모아 지목하는 상황. 이제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화석 연료를 버리고 탄소 배출을 억눌러야만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부족한 명분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압도적인 천연가스 생산량을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지구가 발버둥을 치다 보니 세계 각국은 화석 에너지라는 단 한 가지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변화 때문에 어느새 전 지구의 수건 사업이 된 무한한 에너지원의 발굴. 하지만 현 인류의 기술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핵융합뿐인데요. 이 새로운 희망 혹은 미지의 금광에 전 세계가 뛰어들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 20세기와 21세기의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다면 미래에는 이 핵융합 기술을 손에 넣는 나라야말로 전 세계의 역학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이 핵융합은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와 플라스마가 된 상태에서 초고온 초고압에 노출함으로써 원자핵끼리 융합해 헬륨 원자를 형성하고 이때 줄어드는 0.71%의 질량이 빛과 열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태양은 이렇게 매초 400만 톤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면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전체에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죠. 지구상에서 이를 재현하려면 태양 내부만큼의 압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7배에 달하는 엄청난 고온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온도에 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이를 유지해야만 내부에서 핵을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 1kg을 투입한 핵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638TJ로 이는 석탄 2만 1000톤, 석유 1250만 리터에 해당하는 에너지이며 26만 마력의 니미 취급 항공모함을 약 38일이나 가동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율을 자랑합니다. 바다에 있는 수소만으로 계산해도 인류가 200억 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원인데도 100% 안전하고 방사능이나 유해 물질도 내놓지 않습니다. 제어에 실패해도 그냥 내부의 수소 플라스마가 식어서 기체로 돌아갈 뿐 원자력 발전소처럼 연쇄 반응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반응의 결과물이 에너지와 헬륨뿐이라서 내연을 뿜는 화력 발전이나 방사성 폐기물을 내놓는 원자력 발전과 달리 환경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 장점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치 꿈과 같은 기술입니다. 한국 역시 일찍이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1995년부터 핵융합 기술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화석 에너지라고는 한 줌의 천연가스뿐인 자원 불모지에 털을 잡고 있는 한국이 언젠가 미래의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려 27년간 지속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성과를 보여주며 핵융합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늘 그래왔듯 축복받은 인적 자원에 투자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손에 넣은 것이죠. 한국은 2007년 독자 개발한 한국형 토카막 핵융합 실험로 KSTAR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KSTAR는 타 융합로 대비 훨씬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냉각 부담도 적습니다. 지름 10m, 높이 6m, 콘크리트 벽의 두께만 1.5m로
사용된 시멘트의 양이면 아파트 3천 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죠. 게다가 이만한 규모면서도 엄청나게 섬세하고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첨단 시설 덕분에 핵융합 발전에 필수적인 초고온과 수소 플라스마 유지 시간 양쪽에서 한국은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로 한국이 기존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며 신기록의 자체 갱신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세운 기록은 섭씨 1억 도에서 30초로 기존 1억 도에서 20초 기록에서 또 한 번 많이 늘어난 성과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도 핵융합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1억 도에서 10초 이상 유지하는 것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죠. 중국은 얼마 전 1억 2천만 도에서 1000초 이상 플라스마를 유지했다며 보도를 냈지만 융합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핵이 아니라 전자를 가열한 것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에서 성과를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아예 가열 없이 상온에서 핵융합하는 융합로를 만들었다며 유사과학에나 나올 법한 주장을 해서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음만 샀죠.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신기술까지 만들어내며 압도적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굴지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한국 연구진의 신기술은 핵융합로의 플라스마 운전 방식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핵융합로를 운전했던 방법은 H양식이라고 불리는데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가 활용하고 있으며 핵융합로가 상용화된 후에도 기본적으로 채택될 운전 방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H양식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플라스마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장벽을 활용하다 보니 임계치를 넘는 압력을 받을 때 장벽이 풍선처럼 터지면서 뿜어져 나오는 초고온의 플라스마가 핵융합로 내벽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면 불안정 현상, ELM을 제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더 안정적인 플라스마 운전 모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연구진이 이번에 H양식을 대체할 수 있는 FIRE 모드를 새롭게 개발한 것입니다. FIRE 상태는 아예 플라스마 장벽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ELM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열 시 발생하는 고속 이온을 이용해 난류를 안정화하고 온도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어 운전 제어도 용이합니다. 나용수 서울대 교수는 FIRE 상태는 예측한 대로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던 실패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다가 새롭게 얻어진 창의적인 결과물로 한국의 핵융합 연구가 기존과 다른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초고온 플라스마 운전 영역 발견은 KSTAR가 초정밀도로 건설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자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 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플라스마의 밀도, 온도, 가둠 시간이라는 핵융합 실현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도 특히 온도 측면에 집중해 KSTAR의 가열 성능을 플라스마 중심부에 집중시키는 새로운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IRE 모드와 고속이온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KSTAR의 1억 도 초고온 플라스마 운전 성능 및 지속 시간도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죠. 이번 기록 수립은 무려 3127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성과라고 하는데요. 나용수 교수의 말처럼 한국 연구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덕분에 그 끈기가 결실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KSTAR는 이 기세를 이어가서 2026년까지 1억 도에서 300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달성하면 제반 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운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효율을 끌어올려서 투입 에너지 대비 생성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핵융합로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인류가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KSTAR는 이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제 공동 핵융합 실험인 ITER 역시 주도하고 있는데요. ITER 역시 상용화 가능한 핵융합 발전 기술은 달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 34개국이 참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연구 개발 사업으로 꼽힙니다. 이에 비견할 만한 국제 프로젝트는 국제 우주정거장 ISS,
인류 최대 입자가속기 LHC, 그리고 21세기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 정도밖에는 없죠. 한국은 핵융합 연구를 시작한 1995년에 바로 ITER 가입을 권유받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2003년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프로젝트 참여와 동시에 ITER의 개발 방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를 사용한 핵융합로 KSTAR의 안정적인 운용을 바탕으로 ITER 역시 KSTAR와 같은 종류의 초전도체를 채용하고 규모만 25배로 늘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KSTAR에서 처음 시도된 또 다른 기술로 플라스마 제어 코일을 융합로 진공용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어떤 핵융합로도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한 적은 없었고 전문가들과 CAD를 통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차원인 CAD가 아닌 3차원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2차원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투입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서 녹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무게 500kg, 길이 8m짜리 코일을 진공 용기 내부라는 제한된 공간에 실패 없이 단 한 번 만에 안정적으로 설치하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성공시켰죠. 그리고 이 사례가 ITER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ITER의 융합로 역시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KSTAR 연구진들이 그 설계를 검토 및 자문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에 한국 KSTAR의 운영 데이터와 설계 피드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죠. 한국 핵융합 기술은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왔습니다. 운 좋게 공감대를 얻어 지원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매년 받는 예산은 기껏해야 수백억대로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 번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온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이 지금의 핵융합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냈죠. 특히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처럼 3만 번의 실패에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창의적인 발상의 주춧돌로 삼는 기지는 이러한 신념이 있는 한국의 기술자들한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 에너지는 한국인의 손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